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1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측정의 타당도와 측정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타당도, 타당도의 개념과 앞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측정의 오류에는 단계별 오류 발생 원인과 측정 오류 있죠? 측정 오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오류라 그러면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가 있는데,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비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살펴보면서 연구에서 이러한 체계적 오류를 또는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도록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의 타당도입니다. 신뢰도는 뭐라 그랬죠? 신뢰도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괄성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했느냐, 이것이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측정한 값과 대상의 진정한 값과의 일치도를 얘기를 합니다. 참값, 진정한 값과의 일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는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당도는 뭐냐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것이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는 뭐라 그랬어요? 신뢰도는 측정될 값에 이미 내가 측정한 그 값과 값 사이의 일치도를 얘기를 하고,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면, 타당도는 측정한 값과 실제 값 사이의 일치도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75kg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87kg 정도 나가는데요. 제가 87kg예요. 그런데 처음에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87kg가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올라갔더니 87.8이 나왔고, 세 번째 올라갔더니 86.5가 나왔어요. 반복 측정했는데 그래도 내 몸무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측정이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당도도 원래 내가 87kg였는데 거기에서 크게 바뀌지 않으니 타당도도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87kg인데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기분 좋게도 76kg가 나왔어요. 기분은 좋을 뿐이지 그 체중계를 신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타당도의 평가 방법입니다. 타당도의 평가 방법을 살펴봤더니 세 가지의 커다란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 타당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보면 내용 타당도를 보는 방법, 기준 타당도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별명이 너무 많아서 내용 타당도는 다른 말로 액면 타당도와 표면 타당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에서는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시험에서는 액면 타당도, 어떤 시험에서는 표면 타당도, 또 어떤 시험에서는 같은 문제인데 보기 1번은 내용 타당도, 보기 4번은 액면 타당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은 답이 아니겠죠. 왜?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 동의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내용 타당도는 말 그대로 내용상의 타당도입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반면에 기준 타당도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봤을 때 타당하냐 안 하냐, 기준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동시 타당도는 그 기준이 지금 여기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측 타당도는 그 기준이 먼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로 나누는 것이고요.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다 구성을 다 포괄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와 개념 타당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구성 타당도와 개념 타당도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액면, 표면, 이러한
겉부분만 보는 것이라 그러면 구성타당도란 개념타당도는 그것이 전체를 다 구성하고 있느냐, 그 개념을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 개념타당도는 이해타당도와 수렴,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번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타당도부터 살펴보죠. 내용타당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라 그랬죠? 액면타당도와 표면타당도와 같은 말이다 라는 것. 내용타당도, 액면타당도와 표면타당도와 같다. 말 그대로 뭐다? 액면만 보는 것이다. 말 그대로 뭐다? 표면만 보는 것이다. 측정 도구에 포함된 설문 문항들이나 관찰 내용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을 얼마나 대표성 있게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대상이 되는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전문가나 교수님 등에게 타당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부 자문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구성을 하면 또 연구 방법을 설계를 하면 이 연구 방법과 이러한 설문지가 타당한지를 와서 자문을 받습니다. 저에게요. 자문을 와서 받으면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타당도를 보는 것이죠. 개념에 대한 전문가나 교수 등에게 그 타당도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꼼꼼하게 살피면서 이러한 문항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항은 또 제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면 이러한 내용 타당도는 다 확보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설문지를 만들면 바로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실천의 그런 어떤 실무 담당자 분들을 찾아가서 좀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그 분야에 모르는 어떤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의 뭐다?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통계적 검증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김준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에 근거해서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타당도 평가 방법 중에 두 번째 기준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준 타당도는 말 그대로 기준, 객관적인 외부 기준에 의해서 외부 기준에 의해서 측정도의 타당도를 따지는 방법입니다. 기준 타당도를 인정받는 기존의 측정 도구, 이미 타당도를 인정받는 기존의 측정 도구와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측정 도구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새로운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동시 타당도와 예측 타당도가 있습니다. 동시 타당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측 타당도는 미래의 것을 예측을 했는데 미래에 됐더니 그게 예측대로 맞아 떨어졌어? 그럼 내가 개발한 타당도가 잘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측 타당도입니다. 자,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를 살펴보죠. 예측 타당도는 어떤 거라 그랬죠? 미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미래의 사건이나 행위, 태도, 결과 등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타당도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다려야 돼.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예측 타당도를 확인하려면 예견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거죠. 저는 제 강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꼼꼼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말말복지 유튜브 강의, 지금 이 강의의 타당도를 살펴보려면 김진우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나의 스스로가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강의가
좋은 강의고 제대로 된 강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측 타당도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바로 여러분들이 1급 시험 합격률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높으면 어때요? 내 강의가 상당히 좋은 양질의 강의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제 강의를 열심히, 전제가 있어요. 분명 제 강의 열심히 들어야 돼. 열심히 듣지도 않고 나중에 한 번 들어놓고 떨어졌어. 김준웅 교수 강의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셔야 돼요. 열심히 들어서 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으면 100%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서 합격률을 통해서 뭐예요? 제 강의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내년 2월까지는 기다려야만이 이 강의의 타당도를 적어도 무슨 방법에 의해서, 예측 타당도 방법에 의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타당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시 타당도. 동시 타당도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바로 하는 거예요. 측정 도구의 측정값을 외적인 기준과 동시적인 시점에서, 동시적인, 딱 같진 않아도 돼요. 동시적인 시점에서 비교하여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측정 도구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모의고사를 어디에서 얻어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 모의고사 볼 때는 평균 45점이었는데 김준웅 교수의 과목을 듣고 시험을 봤더니 그 과목만큼은 평균 75점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 과목 믿어도 되겠네. 나머지 지금 조사론 과목 보고 있었죠? 조사론 과목만 아니라 김준웅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론,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 다 봐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동시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밑에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구성타당도입니다. 자, 구성타당도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개념 구성타당도, 개념타당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성타당도, 개념타당도 합쳐서 개념 구성타당도, 구성체 타당도 전부 다 같은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측정되는 개념이 전반적인 이론적인 틀에서, 아까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판단에서 결정된다 그러면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인 틀에서 다른 개념들과 실제적이고, 이론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적절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결혼 만족도 척도를 개발했다면 이 척도의 타당도를 측정하려고 할 때 만약에 이론적으로 결혼 만족도가 높은 가정이 가정폭력이 낮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개발한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부의 가정폭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이건 이론적으로 좋은 척도야. 타당도가 높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용 타당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것이고, 기준 타당도는 외적인 기준, 그죠? 동시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예측에 대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인 틀이에요. 이론적인 틀. 어딨죠? 이론적인 틀 속에서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타당도는 통계 방법 중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요인 분석. 여러분들 요인 분석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죠. 요인 분석이라는 부분들은 이게 구성 타당도다 보니까 요인 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기가 많으면 요인별로, 유사한 요인별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요인. 이렇게 한 1요인은 3문항이 1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요인은 4개의 문항이 2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문항의 수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1요인, 2요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요인 분석이다라고 생각만 하시고 이걸 모르면 아직 통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른다 그러면 요인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다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성 타당도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척도가 이론적 기대에 들어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이해 타당도와 척도가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둘 다 갖는지에 대해 평가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배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구성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와 집중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 이것이 다 높을 때 구성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혼란스러우니 빨리 넘겼습니다. 어때요? 구성 타당도, 개념 타당도는 이해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다. 자, 이해 타당도는 어때요? 측정 도구가 특정 구성 개념을 이론적 구성도에 따라서 체계적, 논리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능이라 그러면 창조력, 문제를 푸는 능력, 판단력, 순간적인 대체 능력 이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을 뭐라 그럴 수 있어? 지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능이라고 해놓고 문제는 창조력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이 개념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포괄하고 있을 때 이해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수렴 집중 타당도는 이렇습니다. 동일한 개념을 물을 때에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개념을 물었기 때문에 그 값은 같아야 된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측정했을 때 얻은 측정 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 그 값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수렴 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이나 이론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측정값의 상관관계.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에서 그 값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는데 음주 측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죠? 우리가 후 불어서 하는 음주 테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혈중, 혈액송의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방법이 있겠죠. 자,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방법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음주 테스트가 타당도가 높은 도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의 값과 음주 테스트의 결과가 높은 뭐가 보이겠어요? 상관관계를 갖겠죠. 알코올 농도가 높으면 음주 테스트 결과도 높게 나와야 되고 알코올 농도가 낮으면 테스트 결과가 낮게 나오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렴 타당도, 동일한 개념을 묻는다 그러면 수렴 타당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서로 다른 개념을 묻는다 그러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르게 나와야죠. 서로 다른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하나는 당뇨를 체크해요.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거나 낮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병행해서 문제를 항상 살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입니다. 타당도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측정했느냐? 신뢰도는 뭐라 그랬죠?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느냐? 이거죠. 처음에 설명할 때부터 저희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으나 뒤에 있어서 여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신뢰도는 일관성 있게 측정되는 신뢰도 일관성 있죠. 그래서 신뢰도는 일관성 있게 측정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했느냐를 묻는 것이다. 타당도가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낼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OX. 여러분, 이거 틀릴 거야. 자,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OX. 정답은 O입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습니다.
김준우 교수 X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X 준비했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높다. O입니다. 근데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도 높다. 자, 이거 OX. 자,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OX, OX, OX. 자, 찍어요. 뭐예요? 정답은 X죠. 정답은 X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자, 신뢰도와 타당도의 그림은 보통 이렇게 사격, 타격, 이게 뭐죠? 관역에 많이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봅시다. 우리가 사격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 정중앙을 사격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격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는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반복 측정했는데 서로 다른 곳에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뢰도가 어때요?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앙에 쏘려고 했는데 중앙에도 안 맞았으니 어때요? 타당도도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낮은 경우인데 우리가 실제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0점 조준해서 여기에 쏘았는데 전부 다 이쪽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맞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은 사격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뭐만 없어요? 반복 사격했는데 거의 같은 곳에 뭉쳐 있죠. 반복 사격했는데 거의 모여 있어요. 그러니 신뢰도는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못 맞췄으니 뭐는 떨어져요? 타당도는 낮은 것이죠.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봐봐요.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반드시 높다? 아니죠. 신뢰도가 높은데 타당도가 낮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X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격을 했더니 여기에 다 맞았어요. 가운데 다 맞았죠. 자, 그러면 뭐예요? 한쪽에 모여서 맞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어떠해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가운데를 다 맞췄기 때문에 타당도도 어때요? 타당도도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반대로 타당도가 높으려면 다 가운데 맞춰야 되기 때문에 타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타당도가 높으면 무조건 신뢰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계별 오류 발생 원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매한 개념의 형성과 불명확,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할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어떤 게 있어요? 애매한 개념과 그 다음에 불명확한 조작적 정의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연구 방법과 설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설계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측정 도구 내에서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한 오류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설문 문항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 수집할 때 여러 가지 타당도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도구 내 설문 문항을 명확하게 잘 설정해 주는 것이 좋고요. 자료 수집할 때는 대표성이 결여되는 표본, 자료 수집은 직접 가서 만나서 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성이 떨어지는 표본,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고 잘 휘젓지 않고 먹으면 어때요? 맛이 짜거나 싱겁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되는 표본 수집 및 자료 수집 과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 기억해 두시고, 자료 분석에서는 코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설문지에 있는 값을 우리가 통계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에 옮겨 적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것을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 코딩이나 컴퓨터 입력 시 잘못 입력하게 되면 우리가 입력할 때 잘못해버리면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값으로 분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해석에서도 마찬가지,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잘못해서 분석은 했는데 이 분석을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통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정 오류.
측정 오류는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죠. 측정 오류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측정 오차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측정 오류는 같은 말로 뭐다? 측정 오차라고도 한다. 본질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이며, 타당도는 체계적 오류,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이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적 오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약간 편향되어 있는 것이 체계적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체계적 오류는 뭐냐면 어떤 원인에 의한지도 모르는 무작위적인 오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편향보다는 그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한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계적 오류는 타당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당도. 그래서 변수의 체계적, 규칙적으로 영향을 줘.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는 어떠한 체계나 규칙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점수가 계속 낮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계속 높거나 이런 것은 체계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가 모두 높아지거나 모두 낮아지게 되는 편향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인구 통계학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특성 등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성별, 학력, 소득, 종교, 직업, 인종, 사회적 지위, 문화, 이와 같은 인구 사회학적 또는 사회 경제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일정 방향으로 오류가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과값이 일정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죠. 그 쏠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왜? 한쪽으로 편향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문항이지만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게 된다면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같은 문항이지만 성별이나 학력, 연령 등에 따라 체계적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의 하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오류는 체계적 오류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한 오류도 체계적 오류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준우는 어떤 거냐면, 저는 약간 모질지가 않아요. 모질지가 않아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관용의 오류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 가혹한 오류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중앙은 몰라, 보통이 좋아 라고 해서 읽지도 않고 보통 체크하시는 분, 대조의 오류는 나하고 그냥 상반되는 거, 자기 자신과 상반되는 거 체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후광 효과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현상이 한 가지 견해가 그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자, 김준우는 화면에서 김준우 교수님은 항상 웃어주시고 좋은 것 같대. 그러면 애들도 항상 다 행복하겠지? 라고 하지만 화면 앞에서만 웃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적절한 얘기인가? 네. 아무튼 후광 효과는 그 사람의 어떤 하나의 면만을 보고 그 사람이 마치 전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크하려고 하는 경향, 이러한 것들이 후광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태도인지 행동인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후원자 개발을 위해서 설문을 할 때 후원을 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인지 후원을 할 의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인지 행동을 측정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나의 생각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어떤 행동의 패턴을 물어보는 것이 되게 애매할 수 있죠. 나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부유한 것을 좋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되게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나의 가치는 이타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질문할 때 내가 살았는지, 어떤 행동에 기반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의 가치에 기반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어떨 때는 행동으로 체크했다가 어떨 때는 가치로 체크했다가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태도를 측정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예측하거나 반대로 행동을 측정하면서 태도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경우 체계적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다. 후원 이사를 묻는 것인지 후원 경험을 묻는 것인지 모호할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향에 따른 오류입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편향, 약간 편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입될 때도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약하면 연구자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도록 구성된 질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A를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A 체크할 수밖에 없어. 왜?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 A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나도 A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을 연구자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하도록 구성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연구자의 가설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응답할 때 우리 교수님이 연구를 하는데 내가 거기 그 설문 대상자야. 그러면 이왕이면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교수님 좀 편하겠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연구자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조사 대상자들이 실제 견해나 행동을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때, 내가 실제 견해나 행동을 숨기고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때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거랑 비슷하죠. 고정 반응에 의한 편향, 일정한 유형의 질문 문항들이 연속될 때 응답자들이 고정된 반응을 나타내는 것. 1번이 매우 만족이네. 그럼 전부 다 1번에다가 체크하고 보통에다가 체크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응답자 개별 문항을 일일이 생각해 보지 않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 의미이죠. 두 번째, 사회적 적절성의 편향.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공격받을까봐. 조심해지네. 네. 그러한 문항들이 있으면 어때?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이거 비밀 보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편향.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측정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가 스며들면서 체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연필을 깎을 때 이렇게 깎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연필 깎은 지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안으로 깎죠, 연필을. 왜? 밖으로 깎았을 때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안으로 깎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체계적인 오류는 어떤 거라 그랬죠? 어떤 편향에 의한 오류가 아니라 무작위에 의한 오류라 그랬죠. 오류의 값이 인위적이거나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무작위적으로 어떠한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그런 무작위적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나와요.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인 오류가 나오면 이게 일반적으로 반복해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것인가? 일괄성이 있으면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오류의 일괄성이 있으면 체계적 오류. 이 오류의 일괄성이 없으면 비체계적 오류. 이래서 측정자로 인한 오류예요. 내가 응답자인데 내가 건강이 안 좋거나 사명감이나 기분이나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비체계적 오류. 측정 대상자로 인한 측정자도 마찬가지, 측정 대상자도 마찬가지. 긴장, 피로, 불안 등.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체크를 하느냐, 기분 나쁠 때 체크하느냐, 정신이 멀쩡할 낮에 체크하느냐, 정신이 해롱해롱한 잠자기 전에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측정 상황도 마찬가지. 측정 장소라든지 측정 시간, 자석 배열, 소음 다 같은 말이에요. 측정 도구로 인한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 교육이 없을 때 측정 도구 자체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비체계적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체계적 오류는 측정 도구, 측정 대상, 측정 상황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일단 무엇을 측정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요. 측정 항목 수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늘린다.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문항을 늘린다. 측정 항목 수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늘리면 비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가 있다. 측정자들의 측정 방식이나 태도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신뢰할 수 있는 측정지를 사용한다.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그래서 뭔가를 질문하는 측정자와 또 질문을 받는 측정 대상자의 그런 상황이나 조건들을 최대한 안정적이고 이러한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타당도에 대해서 그리고 측정 오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측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측정에 따라서 어떤 범위 내에서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것과 맞물린다 그랬죠. 다음에는 그 도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척도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